저는 그날 공항 입국장 앞에서 손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뱃속엔 5개월째 아기가 자라고 있었고 제 통장엔 단 $300만 남아 있었죠. 불가리아에서 인천까지 23시간을 날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남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21살 한국 청년. 단 사흘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은 이제 어디선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을 겁니다. 저는 경찰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쫓는 일엔 익숙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일은 처음이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방송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시작일지 끝일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안겔리나 토도로바입니다. 23살이고요. 불가리아 중부에 있는 카잔루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경찰로 일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불가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루마니아 아래쪽, 그리스 위쪽, 흑해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카잔루크는 장미 농사로 유명한 곳이에요. 매년 5월이면 온 마을이 장미꽃 향기로 가득 찹니다. 아버지는 전직 전투기 조종사셨어요. 불가리아 공군에서 30년을 복무하셨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명예로운 일이라고요. 어머니는 시립미술관에서 일하셨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저는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 20살 때 경찰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하고 배치받은 곳이 바로 고향 카잔루크였어요. 사실 실망했습니다. 수도 소피아로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작은 마을에서 먼저 배워라. 사람을 알아야 좋은 경찰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순찰차를 타고 매일 마을을 돌았습니다. 관광객들이 길을 잃으면 안내해주고 가게에 도둑이 들면 신고를 받고 달려갔죠.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장미축제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아시아 관광객들도 보였어요. 그날도 저는 중앙광장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검은 머리에 까만 눈동자, 키는 제 어깨쯤 되었죠. 숨을 헐떡이며 제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가방을 도둑 맞았다고요. 저는 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용의자 특징을 물었죠. 남자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회색 모자에 청바지, 검은 배낭을 맨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를 순찰차에 태우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미 축제 기간엔 소매치기가 많거든요. 다행히 5분 만에 용의자를 발견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를 제지했습니다. 배낭을 열어보니 여권, 지갑, 카메라가 그대로 들어있었죠.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와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제야 그의 이름을 알게 됐죠. 최선우. 21살 대한민국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대학생이고 군대 가기 전에 유럽 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김치 정도만 들어봤죠. 조서를 마치고 나오는데 선우가 물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말했죠. 고마움의 표시로 밥을 사고 싶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시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광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불가리아 전통 요리인 바니차를 주문했죠. 치즈가 들어간 페이스트리 같은 거예요. 선우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우는 서울에서 자랐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가야 해서 휴학을 했고 입대 전에 꼭 유럽을 보고 싶었다고 했죠. 저는 제 이야기도 했어요. 경찰이 된 이유, 아버지의 영향, 카잔루크라는 마을에 대해서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어느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선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있냐고요. 장미밭을 구경하고 싶은데 혼자는 무섭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경찰이 옆에 있으면 안전하겠죠. 다음 날 저는 휴무였어요. 선우와 함께 마을 외곽 장미 농장으로 갔습니다. 5월의 햇살 아래 핀 장미꽃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선우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셋째 날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가를 걷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선우는 제게 물었어요. 꿈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죠.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꿈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선우는 내일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도시로 가야 한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요. 우리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선우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잊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 몸속에서 이미 작은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요. 선우가 떠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순찰을 돌고 신고를 받고 조서를 쓰는 매일이었죠. 선우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에요. 가끔 광장을 지날 때면 그가 달려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밤 근무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생리가 2달째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죠. 2줄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한 번 더 검사했어요. 역시 2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확인해 주셨죠. 임신 8주라고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아이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실까요? 불가리아는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특히 시골 마을에선 미혼모를 곱게 보지 않아요. 저는 경찰이었어요. 공직자였죠. 스캔들이 생기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혼자 끙끙 앓았죠. 선우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몰랐어요.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여행 중이었을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시며 물으셨죠.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고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온 여행자라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며 물으셨죠. 아이를 낳을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낳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면 각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 시선도 직장도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제 아이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열어보니 아기 양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신었던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화내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걱정하셨던 거였죠.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상사는 저를 불러 휴직을 권유했습니다. 출산 후에 복직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진짜 가능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제복을 벗는 날 거울 앞에 섰어요. 23살의 저는 경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자였죠. 그날 밤 저는 선우의 메신저를 다시 열어봤어요. 여전히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혼자 키울 수 있지만 알 권리는 있다고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임신 넉 달째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힘들어 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으셨던 거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만 있을 순 없다고요. 선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설령 선우가 책임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알 권리는 있다고 믿었죠. 저는 경찰 시절 배운 수사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선우의 SNS를 뒤졌어요. 다행히 계정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유럽 여행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뒤에 건물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남 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건물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게 실말이었어요. 인터넷으로 한남 외국어대학교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국제처 이메일을 찾았죠. 저는 영어로 긴 메일을 썼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최선우라는 학생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장이 올 수도 있었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뒤 사흘이 지났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아니었어요. 개인 이메일이었죠. 보낸 사람 이름은 김명자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어요.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부분을 읽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겔리나 씨. 저는 최선우의 어머니 김명자입니다. 대학 국제처에서 연락을 받고 메일 주소를 전달받았어요. 선우는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 유럽 여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당신을 만났었나 봐요. 임신 소식 들었어요. 정말 놀랐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아이를 지켜줘서요. 한국으로 올 수 있나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선우의 어머니라니요. 그것도 저를 도와주고 싶다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남자 쪽 가족은 외면하거나 의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썼어요. 감사하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값이 문제였어요. 불가리아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멀었거든요. 김명자 씨는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제 이메일로 항공권이 도착했습니다. 인천행 편도 티켓이었어요. 출발일은 한 달 뒤였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한국까지 가겠다고요. 혼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해보겠다고요.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래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방에서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로화로 1000유로쯤 되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전부라고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꼭 잘 다녀오겠다고 했죠. 한 달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갈 순 없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죠. 옷 몇 벌, 산모 수첩, 여권, 그리고 선우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제게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열어보니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차고 가면 안전할 거라고 꼭 돌아오라고 하셨죠.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 떠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저를 소피아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두 분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우셨고 아버지는 꾹 참으셨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거기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어 주셨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한국에 가면 정말 선우를 만날 수 있을까요? 김명자 씨는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실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불가리아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가볍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꼭 아빠 만날 거야. 엄마가 찾아줄게. 비행기는 23시간을 날았습니다. 중간에 이스탄불에서 환승했어요. 대기 시간만 5시간이었죠. 저는 공항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거든요. 이스탄불 공항은 정말 컸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죠. 여러 나라 언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국어를 찾으려 애썼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왠지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환승 게이트 근처에서 한국 가족을 봤습니다. 부모님과 아이 둘이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고 어머니는 웃으며 지켜보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선우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웃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까지 직항이었어요. 10시간 남짓 걸린다고 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엔 한국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친절하게 웃어주셨죠.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기내식을 돌렸어요. 비빔밥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죠. 고추장이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한국 처음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죠. 불가리아에서 왔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불가리아가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럽 동쪽 흑해 근처라고요. 할머니는 아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물으셨습니다. 한국엔 왜 가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빛이 따뜻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아기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요.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그러고는 제 배를 보셨죠. 몇 개월이냐고 물으셨습니다. 5달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겠다고 하지만 잘 될 거라고요. 그날 밤 비행기 안은 어두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었죠. 저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했어요. 김명자 씨를 만나는 장면, 선우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는 장면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선우가 저를 거부하면 어쩌죠? 만약 김명자 씨가 마음을 바꾸시면요. 저는 낯선 나라에서 혼자가 될 겁니다.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무원이 아침 식사를 돌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었죠. 저는 짐을 챙기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러 왔다고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저는 입국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짐을 찾아서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팻말을 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이름을 찾았습니다. 안겔리나 토도로바.
그때 한 분이 손을 흔들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안경을 쓰고 계셨죠. 손에 작은 팻말을 들고 계셨어요. 안겔리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갔어요. 김명자 씨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23시간을 날아온 긴장이 풀렸습니다. 김명자 씨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수고했다고, 이제 괜찮다고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김명자 씨는 작은 승용차를 몰고 계셨어요. 제 짐을 트렁크에 실었죠. 차에 타니 김명자 씨가 물으셨습니다. 배고프냐고요? 저는 조금 배고프다고 했어요. 김명자 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자고 미역국 끓여뒀다고요. 미역국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산과 강이 보였어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신기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김명자 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동두천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김명자 씨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 북쪽 작은 도시라고, 조용하고 살기 좋다고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김명자 씨는 주차를 하고 저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은 넓었어요.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김명자 씨는 제게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아기 옷과 기저귀, 장난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명자 씨를 봤어요. 김명자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곧 필요할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또 울었습니다. 이분은 저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믿어주셨고 준비까지 해주신 거였죠. 김명자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선 혼자 아니야. 내가 널 지킬게. 선우도 곧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김명자 씨는 정말 약속대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김명자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밥과 미역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짭조름하면서 부드러웠어요. 김명자 씨가 말씀하셨죠. 한국에선 임산부가 미역국을 많이 먹는다고, 몸에 좋다고요. 저는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식사 후 김명자 씨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산부인과였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주셨죠. 초음파를 봤는데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명자 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죠. 나중에 물어보니 영양제 처방이었다고 했습니다. 약국에서 임산 부용 비타민을 받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명자 씨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우를 만나고 싶냐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김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우가 지금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이라고, 면회를 신청했다고 하셨어요. 면회일은 2주 뒤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동두천에서 적응했어요. 김명자 씨는 매일 저를 챙겨주셨죠.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산책도 함께 다니셨습니다. 동두천은 조용한 도시였어요. 아파트 단지 주변엔 작은 공원이 있었죠. 저는 매일 그곳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예뻤죠. 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자주 봤어요. 운동하시거나 이야기 나누고 계셨죠. 김명자 씨는 그분들께 저를 소개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며느리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친절하셨어요.
배를 보시곤 웃으시며 축하한다고 하셨죠. 어떤 할머니는 과일을 주시기도 했어요. 김명자 씨는 퇴직한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돌보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를 대하는 게 정말 따뜻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김명자 씨께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냐고요? 선우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도 물었어요. 김명자 씨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선우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선우가 중학생 때였죠. 그 이후로 김명자 씨는 혼자 선우를 키우셨대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선우는 착한 아이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김명자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우가 여행 갔을 때 걱정 많이 했다고요. 혼자 유럽까지 가는 게 불안하셨대요. 하지만 선우가 꼭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 메일을 받았을 때 처음엔 놀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다고요. 선우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람이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김명자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불가리아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요. 면회 당일이 왔습니다. 김명자 씨와 저는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철원까지는 차로 2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손이 떨렸죠. 김명자 씨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을 거라고, 선우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선우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아기를 원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철원에 도착했어요. 부대 정문 앞에 면회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들, 여자친구들, 아버지들도 계셨죠. 김명자 씨는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저도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여권이었죠. 담당자가 확인하고 출입증을 줬어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양쪽에 의자가 있었어요. 저는 김명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초록색 군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이들이었죠. 저는 그 중에서 선우를 찾았습니다. 선우가 보였어요. 키는 기억 속 그대로였지만 머리가 없어서 낯설었습니다. 얼굴은 조금 여위어 보였어요. 선우는 우리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김명자 씨가 먼저 일어나셨어요. 선우를 안으셨죠. 선우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봤어요.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배를 봤죠.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안겔리나, 정말 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선우가 먼저 말하길 기다렸죠. 김명자 씨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뒤 선우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락 못 받았어. 여행 끝나고 바로 입대했거든. 휴대폰도 반납했고. 내 메시지를 못 봤어.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김명자 씨한테 들었다고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정말 내 아기야? 저는 내라고 했어요. 선우만의 아기라고요. 선우는 제 배를 봤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어요. 저는 선우 손을 잡아 제 배에 올려놨습니다. 선우 손이 떨렸어요. 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살아있구나. 진짜 살아있어. 선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럼요, 살아있어요. 선우 아기니까요. 선우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나 아빠 될 준비 안 돼 있어. 아직 21살이야.
군대도 1년 반 남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하면 된다고요. 저도 준비 안 돼 있다고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명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선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선우는 군대 생활에 대해 말했어요.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고 했죠.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이야기, 김명자 씨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선우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선우는 저를 안았어요. 귓속말로 말했죠. 기다려줘. 제대하면 꼭 책임질게. 너랑 아기 지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선우는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안고 뒤돌아 나갔어요. 저는 선우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김명자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원도 산들이 지나갔어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선우를 만난 뒤 1달이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어요. 이제 7달째였죠. 김명자 씨는 매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병원 검진도 함께 가셨고 아기용품도 함께 쇼핑했어요. 어느 날 김명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우가 휴가를 받았다고요. 이틀 동안 집에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선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요. 휴가 당일 김명자 씨와 저는 부대 앞에서 선우를 기다렸어요. 오후 1시쯤 선우가 나왔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지만 가방을 메고 있었죠. 선우는 우리를 보고 뛰어왔어요. 먼저 어머니를 안고 그 다음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선우 품에서 울었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차를 타고 동두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선우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앉았죠. 선우는 제 배를 보며 웃었습니다. 많이 컸다고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도 웃었죠. 당연하다고 내 아기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김명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시청에 가자고요.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혼인신고요? 김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야 아기가 태어났을 때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안겔리나도 비자 문제없이 한국에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봤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동두천 시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혼인신고 서류를 받았어요. 선우와 저는 나란히 앉아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안겔리나 토도로바. 앞으로 이 이름 뒤에 최 씨 성이 붙을 거였죠. 최안겔리나. 한국식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우의 아내가 되었어요. 법적으로요. 시청을 나오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김명자 씨는 우리를 보며 웃으셨죠. 축하해. 이제 진짜 가족이야. 김명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사를 했어요. 김명자 씨가 갈비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했어요. 정말 맛있었죠. 식사 후 선우와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선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제대로 된 청혼도 못했고 결혼식도 못해줬어. 선우가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선우는 멈춰서서 저를 봤어요. 제대하면 일 구할 거야. 돈 벌어서 우리 집 마련할 거고 너랑 아기 편하게 살게 해줄게. 약속해. 저는 믿는다고 했어요. 선우는 저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요.
이틀간의 휴가는 빨리 지나갔습니다. 선우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우린 부부였으니까요. 선우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김명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넌 내 첫째 며느리야.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저는 울었습니다. 김명자 씨도 우셨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날 이후 저는 외국인이 아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요. 임신 9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배가 정말 무거웠어요. 걷기도 힘들었죠. 김명자 씨는 저를 의정부 여성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출산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출산이 처음이었거든요. 김명자 씨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다고 옆에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3년 11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통이었죠. 저는 김명자 씨를 깨웠습니다. 김명자 씨는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분만실로 데려갔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김명자 씨는 제 옆에 계셨어요. 손을 잡아주시며 괜찮다고 곧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5시간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요.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간호사가 제게 안겨줬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며 울었어요. 제 딸이었어요. 김명자 씨도 우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름은 미리 정해뒀어요. 선우와 통화하며 함께 지었죠. 최지아. 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아야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저는 속삭였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다음 날 선우가 왔어요. 긴급 휴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우는 병실로 들어와 지아를 봤어요. 선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아를 안았어요. 지아는 선우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죠. 내 딸이야. 진짜 내 딸이구나. 선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럼요, 우리 딸이에요. 김명자 씨는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우리 세 가족 사진이었죠. 선우, 저, 그리고 지아. 작지만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출산 후 저는 조리원으로 옮겼어요. 한국에선 산후조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명자 씨가 예약해 주셨어요. 조리원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봐줬죠. 저는 휴식을 취하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김명자 씨는 매일 오셨어요. 미역국을 싸우시기도 했죠.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아셨거든요. 저는 감사했어요. 2주일 뒤 조리원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하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자 씨가 정리해 두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지하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불가리아에서 혼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죠. 지아야, 우린 운이 좋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가족과 함께 살게 됐잖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지아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지아가 돌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느꼈어요. 선우는 아직 군대에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왔습니다. 지아는 아빠를 볼 때마다 좋아했어요. 저는 집에서 지아를 돌보며 지냈어요. 김명자 씨가 도와주셨지만 저도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며느리로만 살 순 없었거든요. 어느 날 김명자 씨가 제안하셨어요. 의정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찾고 있다고요.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불가리아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김명자 씨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센터에 연락해보자고 하셨어요. 다음 주 저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님을 만났어요. 친절한 분이셨죠. 제 경력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불가리아에서 경찰이었다고 영어와 불가리아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센터장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불가리아어 기초반을 맡아달라고 하셨죠.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었습니다. 급여도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했어요. 학생들은 5명이었죠. 모두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불가리아에 관심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불가리아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다고요. 학생들은 신기해 하셨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불가리아어 알파벳부터 가르쳤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숫자, 일상 표현들을 알려줬죠.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감사하다고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김명자 씨께 말씀드렸어요. 첫 수업이 잘 끝났다고요. 김명자 씨는 기뻐하셨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며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난 거였죠. 센터장님은 중급반도 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제안했어요. 온라인 강의도 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좋은 아이디어였죠. 김명자 씨와 상의했습니다. 김명자 씨도 찬성하셨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불가리아어 배우기라는 이름이었죠.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이었어요. 영상을 올렸어요. 처음엔 조회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렸죠. 일주일에 2개씩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 달 뒤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다는 말, 응원하는 말들이었죠. 저는 신났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불가리아 문화, 음식, 여행지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어요. 한국어 자막도 달았죠. 6개월 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김명자 씨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선우도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멋지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요. 외국인이지만 제 재능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아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열심히 살 거야. 너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거야. 지아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2024년 7월 선우가 제대했습니다. 1년 반의 군 생활이 끝난 거였어요. 저와 김명자 씨는 부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아도 함께였죠. 선우가 나왔어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조금 길어졌어요. 선우는 우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먼저 지아를 안았어요. 지아는 아빠를 기억했는지 웃었습니다. 선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는 저를 안았죠. 다 끝났어. 이제 함께 살 수 있어. 선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축하 식사를 했어요. 김명자 씨가 불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우는 정말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다며 좋아했어요. 식사 후 선우와 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선우는 복학해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를 마저 다녀야 취직할 수 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으니까 함께 버티면 된다고요. 선우는 고마워했어요. 다음 달 선우는 복학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이었어요. 학교는 서울에 있었죠. 매일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통학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렸어요. 힘들었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죠. 저는 집에서 지아를 돌보며 온라인 강의를 계속했어요.
그해 가을 선우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어요. 면접도 많이 봤죠. 어느 날 선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현대중공업기술연구소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김명자 씨도 눈물을 흘리셨죠. 다만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가 울산에 있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울산까지는 너무 멀었어요. 이사를 가야 했죠. 선우는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김명자 씨도 찬성하셨어요. 우리는 울산으로 이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김명자 씨는 동두천에 남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가 고향이고 친구들도 여기 계신다고요. 저는 섭섭했어요. 김명자 씨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김명자 씨도 자신의 삶이 있으셨으니까요. 이사 전날 김명자 씨는 제게 편지를 주셨어요.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겔리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해. 겁에 질린 얼굴로 공항에 서 있던 너를 봤을 때 내 마음도 떨렸어. 하지만 지금 너를 보면 자랑스러워. 좋은 엄마가 되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었어. 울산 가서도 잘 지내. 자주 연락하고 가끔 놀러와. 사랑한다. 저는 울었어요. 김명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울산으로 떠났습니다. 선우, 저 그리고 지아. 작은 가족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울산에 도착해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어요.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선우는 지아를 재우고 저와 함께 베란다에 나왔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만의 시작. 선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산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였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여경이 이제 한국 엄마가 되었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울산에서의 생활은 바빴습니다. 선우는 회사에 다녔고 저는 지아를 돌보며 온라인 강의를 계속했어요. 구독자는 이제 5천 명이 넘었죠. 2025년 봄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둘째였어요. 선우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아도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신나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울산은 선우 회사와 가까웠지만 김명자 씨와는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가끔 외로웠어요. 선우도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서울 근처로 다시 이사 가는 게 어떠냐고요. 회사에 전근 신청을 해보겠다고 했죠. 몇 달 뒤 선우는 경기도 평택연구소로 전근이 확정됐어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죠. 우리는 다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양주 신도시로 정했어요. 김명자 씨와도 가깝고 조용한 곳이었죠. 아파트도 조금 더 컸어요. 방이 3개였습니다.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김명자 씨가 방문하셨어요. 지아는 할머니를 보고 달려갔죠. 김명자 씨는 지아를 안으며 웃으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김명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해 가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준서로 지었습니다. 선우가 지은 이름이었죠. 준서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지아는 동생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오빠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아는 이제 3살이었는데 벌써 의젓해 보였죠. 출산 후 저는 또다시 조리원에 갔어요. 이번에도 김명자 씨가 매일 오셨습니다. 지아도 함께 왔죠. 가족이 다 모인 느낌이었어요. 2주일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4식구였어요. 선우, 저, 지아, 준서.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죠. 저는 온라인 강의를 잠시 쉬었어요. 2 아이를 돌보기 바빴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선우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승진도 했습니다. 급여도 올랐죠. 우리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선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선우는 몇 년 뒤엔 집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만의 집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계획이 있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다시 시작하고 책도 쓰고 싶었습니다. 불가리아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는 책이요. 선우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응원하겠다고 했죠.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어요. 지아와 준서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7년 전 불가리아에서 혼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아이들, 따뜻한 시어머니. 모두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어요.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었죠.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선우는 28살이죠. 지아는 2살, 준서는 3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주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죠. 김명자 씨는 자주 방문하십니다. 손주들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온라인 강의를 다시 시작했어요. 구독자는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꽤 생겨요. 많진 않지만 제가 번 돈이라는 게 뿌듯합니다. 선우는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빠른 승진이었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집을 살 계획이에요. 양주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한 거예요. 불가리아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로 했죠. 선우는 놀랐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곳이 제 나라라고 확신한다고 했죠. 김명자 씨는 우셨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국적 심사는 몇 달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공항에 나가 2분을 맞이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해 보이셨지만 눈빛은 따뜻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우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지아와 준서를 소개했어요. 부모님은 손주들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지아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인사했죠. 불가리아어로요. 제가 가르쳤거든요.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죠.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잘 살고 있구나.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다. 좋은 남편 만났고 좋은 시어머니도 계시고. 다행이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행복해 보여서 기뻐. 자주 연락하렴. 사랑한다. 저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슬프지만 동시에 기뻐요. 부모님이 제가 잘 사는 걸 보셨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양주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7년 전 불가리아 카잔노크에서 순찰차를 타고 돌던 여경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요. 그 시작은 단 사흘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선우와의 짧은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사랑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지켰고 선우를 찾았죠. 한국에 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명자 씨가 저를 받아주셨어요.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죠. 선우는 책임을 졌습니다. 어렸지만 아버지가 되었어요. 남편이 되었죠. 함께 성장했습니다. 지아와 준서는 제게 3의 이유를 줬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저를 받아줬어요. 외국인이었지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줬죠. 다문화센터에서 강의하며 제 재능을 살릴 수 있었어요. 온라인 강의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죠. 한국어도 배웠고 한국 문화도 익혔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될 거예요. 법적으로도요.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 사람이지만요. 가끔 불가리아가 그립긴 해요. 고향의 장미향, 부모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요. 하지만 이곳도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아와 준서는 한국에서 자랄 거예요.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살겠죠. 하지만 저는 불가리아도 가르칠 거예요. 엄마의 나라니까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힘들 거예요. 낯설고 외롭고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노력하면 세상은 응답합니다. 저는 불가리아 여경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엄마예요. 한국의 며느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줘서 감사해요. 김명자 씨가 저를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선우가 저와 함께 해줘서 사랑해요. 지아야, 준서야, 엄마가 이 이야기를 남기는 건 너희가 크면 알았으면 해서야.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희는 사랑으로 태어났어. 두 나라의 사랑, 두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어. 그걸 잊지 마. 그리고 언젠가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때 기억해. 진짜 사랑은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선다는 걸요.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너희 때문에 더 강해졌어. 더 행복해졌고요. 고맙고 사랑해. 저는 지금도 가끔 불가리아 카잔누크의 장미향을 떠올립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던 23살의 저를요.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단 사흘간 만난 한국 청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선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김명자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지아와 준서도 없었겠죠.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모든 순간에요. 힘들었던 순간도 외로웠던 순간도 두려웠던 순간도요.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에게, 외로움과 싸우는 이에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특히 이곳 대한민국은요. 진심이면 받아줍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